잘 지내셨죠? 건축법 저번에 하다가 말한 것 좀 보겠습니다. (588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오늘은 6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616페이지. 지금 쭉 넘어간 부분에서 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교재를 안 보고 616페이지 이행강제금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616페이지는 뭐 굳이 읽을 게 없고 618페이지 한번 보시면 5번에 부가횟수 하는 말 있죠.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1회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년에 2회 반복해서 1년에 2회 반복해서. 그리고 6번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걸 적발하게 되면 먼저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불법 행위를 시정해라, 고쳐라 이 말이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뭐 3개월 이내 철거해라 했는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이 명령을 이행해라 해서 또 이행명령 내립니다. 이때는 같이 이행명령 부과하면서 2개월 이내 철거하지 않으면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그런 통고를 한다 해서 계고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하냐면 이제 이행할 때까지 이제 계속 부과합니다. 1년에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요? 1년에 2회까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한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겠죠? 이행은 부과하면 안 되고 그동안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합니까? 면제해준다? 징수한다? 징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네요.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2회하고 기존에 부과했던 것은 징수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23페이지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건축하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의 윗부분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든 평평하든 고려하지 않고 가로 세로 곱해서 면적 산정한다 생각하시면 그게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는데 먼저 소요너비 그리고 모퉁이 돌이 있었어요.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 모퉁이에 위치해서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에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3m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으면 도시적일 때 소요 너비에 이제 미달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에 이제 그림 그려져 시험에서 12 곱하기 뭐 20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대지의 건축법상 대지 면적을 산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등기부상 대지 면적은 여기 10이니까 240이겠죠. 그런데 이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하게 되면 여기가 2m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 후퇴해요? 50cm, 0.5m 후퇴하겠죠. 그래서 11.5 곱하기 20 해가지고 산정하고. 근데 혹시 이제 그림을 여기다가 철도 같은 걸 그려놓으면 이쪽으로 또 이제 1m로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1 곱하기 20 이렇게 해서 이제 산정하면 됩니다. 이제 도로 모퉁이 같은 시험은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은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가 뭐 사다리꼴이기도 하네요. 또 물론 90도 미만이니까 90도 이상, 120도 미만은 또 적용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뭐 90도로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90도 이상, 90도 이상 해볼까요? 90도 이상이면 여기가 이제 8m, 8m 또 미만이에요. 또 틀리시면 안 되니까 7m, 7m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후퇴하는 것이 이제 3m, 3m 후퇴를 해야 돼요. 3, 3 후퇴해서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까지 또 해야 되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기 어렵겠네요. 그림으로 되기는. 그러니까 도로 모퉁이에서 이렇게 모퉁이에서도 이렇게 후퇴했을 때는 이거는 대지 면적이 안 들어간다는 거. 여기도 안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 대지가 있는데 이게 도시군 계획설인 공원이 이렇게 조성된다. 그럼 이 부분도 대지 면적이 안 들어간다는 거.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도로가 폭이 부족한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건축선의 앞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권자가 이렇게 4m 이내 범위에서 후퇴하는 그런 지정 건축선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들어간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미달도로, 모퉁이도로. 그리고 2번은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도 건축법상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투영 면적이죠.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외벽입니다. 외벽. 그러면은 외벽의 무슨 선이라고 했죠? 중심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투영 면적.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할 때는 점점 이것이 다른 말로 어떻게 나오는가도 같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점점 내측선, 외부선 이런 말로 하면 틀리겠죠. 중심선, 무슨 벽? 외벽. 그리고 이제 벽이 없는 것도 건축물이 될 수가 있죠. 기둥만 있는 거. 기둥만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제 외곽 기둥을 찾아야 되겠죠. 또 외곽 기둥, 가장 외곽이 있는 기둥,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연결하는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이 건축 면적. 그래서 외벽, 외곽 기둥, 그리고 무슨 선? 중심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건축 면적 산정하는 것에 특수한 형태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쉬운 거 하나 정도만 나중에 제가 유학집에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쭉 넘어가고 바닥 면적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구획 바닥 면적은 이제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이거 가지고 이제 바닥 면적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항상 기반시설과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용법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닥 면적과 연면적은. 그래서 바닥 면적은 구획,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공간 구획. 건축 면적은 건축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이 만약에 10개 층이다 그러면 10개 층의 바닥 면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층에도 바닥 면적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층만 하더라도 학원으로 이용하는 바닥 면적이 있고 옆에 있는 어떤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우리 학원 이렇게 우리 학원이 이용하는 공간과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구획이 있을 수 있고 이곳에 구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 그런 말합니다. 여기는 중심선 기억하시고 이제 구획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건축 면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에 바닥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625페이지 기억해 보시면 1번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구획이 없는 거. 건축물은 일단 지상이나 토지에 정착하는 물건 중에서 공작물 중에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 그런데 지붕이 있고 외벽이 없고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기둥. 여기 위에서 본 거예요. 여기가 기둥 달랑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은 지붕이 아니고 아래쪽이죠. 그래서 아래쪽.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의 구획인데 여기는 이렇게 지붕만 있는 것은 밑에 구획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밑에서는 구획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붕으로 가서 지붕 끝에서부터 안으로 각각 1m씩 후퇴한 1m씩 후퇴한 이 수평거리의 선. 이것이 바닥 면적이 됩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여기가 12m고 여기가 16m다. 이렇게 하면 이것의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2 빼고 여기서도 2 빼서 곱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140제곱미터가 되겠죠. 2 빼야 됩니다. 안으로 1m씩 후퇴하기 때문에 여기가 12m인데 안으로 1m씩 후퇴하게 되면 10m가 남는 거죠. 이렇게 또 1m씩 후퇴하게 되면 여기는 14m가 남습니다. 이것만 착각 안 하시면 돼요.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에서 수평거리 몇 미터를 후퇴해요?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이는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이 바닥 면적이 됩니다. 1m. 다음에 2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는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받침대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노대 그럽니다. 발코니 등 노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 난간이 있던 없던 노대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말이 어려운데 그림 보시고 무슨 기억을 하시는가 말씀드리면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된 부분 이게 뭐예요? 발코니죠. 이걸 이제 전에는 뭐 베란다 이렇게도 이제 오해했는데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을 이렇게 이용하면 베란다고 이거 이제 발코니입니다. 아래층의 지붕과 무관하게 외부에 돌출된 공간 노대 발코니인데 이거는요 또 이것도 한번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3m고 여기가 10m다. 그럼 이 노대의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노대의 면적 얼마예요? 3 곱하기 10에서 이제 30제곱미터. 근데 이 30제곱미터를 전부 다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즉 10m 여기까지 10m죠. 10m 곱하기 얼마를 곱해요? 1.5. 1.5 또 똑같이 여기도 1.5니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할게요. 40제곱미터. 자, 10에서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10에서 여기에서 빼기 가장 긴 외벽 곱하기 1.5 이것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15 나오죠. 15. 40에서 15 빼고 여기에 이 발코니의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25제곱미터. 이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1.5는 빼고 2.5는 들어가는 겁니다. 25, 15.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대 등의 면적에서 이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을 한다. 그럼 바닥 면적으로 한다를 생각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바닥 면적이 아닌 것 생각하면 되겠죠? 바닥 면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걸 보면 지금 말이 어렵잖아 너무. 그럼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면 어디가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책대로 법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 법대로 하지 말고 가장 긴 외벽 곱하기 1.5가 노대의 면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이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내냐면 이게 노대가 여기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이렇게 여기는 안 빼준다는 거예요. 가장 긴 외벽에 그럼 이거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5, 4라고 하죠. 여기가 5, 4, 20. 20이죠? 20. 여기는 아까 10하고 4였어요. 여기는 40이죠? 그럼 다 합해서 60이네요. 60. 60에서 1.5를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곱하기 1.5 이것만 빼준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것만. 그럼 나머지 여기 25하고 여기도 20도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제 노대의 발코니 기능이 이제 화재를 아래층에서 말했던 화재를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닥 면적에 포함을 안 시켰더니 포함을 안 시켰더니 뭐 사방팔방으로 막 노대칩을 노대 막 길게 빼고 이러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 1.5만 빼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만 빼주겠다. 다른 것도 안 빼주고 그 말입니다. 바닥 면적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거 보겠습니다. 625페이지. 니은 필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이나 차량통행 또는 주차에 적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로티는 뭔가인지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필로티의 부분은 지금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용적률에 이제 용적률을 산정할 것이고 용적률을 이제 규제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용적률을 왜 규제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 간에 뭐 무슨 일조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권리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반시설과의 관련성도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크죠. 그런데 이 필로티 부분이 아예 기반시설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공중통행이 이용되거나 뭐라고 했어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아예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제한하는데 그러니까 바닥면적에 포함 안 시켜도 되겠네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 주차장이든 통행이 이용하든 따지지 않고 다 바닥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여기 우리도 남양상알비 같은데 밑에 주차장 쓰고 있죠. 주차장을 안 쓰면 그걸 나중에 식당 영업하는 데 써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기반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쓰니까 바닥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동주택의 경우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1층을 필로티로 했습니다. 거기다 뭐 영업할 일도 없잖아요. 그 주택은 가장 이용하는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이제 주거용인데 거기서 또 여름에 덥다고 뭐 주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거용으로 안 쓰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2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다락으로 쓰겠다고 이제 신고를 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감독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락으로 쓰지 않고 다 치워놓고 짐 치우고 사무실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몇 미터 이하의 다락만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1.5m 이하의 다락만 다락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 밑에 있는 다락은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 되게 낮겠죠. 구석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8m까지도 다락일 때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뭐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 옥상에 또 좀 올라와 있는 승강기탑 같은 것들도 숨바꼭질 할 때나 써먹는 거지 일상용법을 안 쓰니까 이것들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에 3번 공동주택에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도 역시 일반적인 경제성을 가진 용도의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7번 장애인용 승강기라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도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해서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획이 없는 것은 지붕에서 몇 미터 후퇴하죠? 안쪽으로 1미터. 그리고 발코니는 무슨 숫자가 나왔죠? 1.5미터 나왔죠? 다락도 1.5미터 나왔습니다. 자, 연면적은 이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그 내용에 따라서 바닥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을 다 합하면 연면적이 됩니다. 건축물이 이제 각 층이 바닥이 이제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 없을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바닥 면적 합이 1000이죠? 10개. 100씩 10개. 그럼 이제 연면적이 1000이 됩니다. 근데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한 것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공부를 안 한다면 대지 면적 여기 대지 면적을 그냥 500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제곱미터. 그러면 대지 면적 500분의 연면적 지금 1000 나왔죠? 1000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용적률 200%. 이 건축물의 용적률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2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과 여기에서 연면적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 건축물의 연면적이 뭐 5,000제곱미터일 때,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이런 것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반 음식점 규제할 때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제. 있는 것들이.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 이런 건 이제 빠집니다. 지하층 공간.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차용 공간. 주차용 면적 빼주고요. 그리고 피난 관련된 것들.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 구역을 둬야 되는데 고층 건축물은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그리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가운데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 구역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붕. 본래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11층 이상의 부분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옥상에 이제 헬리코프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헬리코프터가 착륙해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것이 경사지붕일 때는 헬리코프터 착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밑에 대피 공간을 둬야 돼요.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그래서 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나 피난 안전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연면적을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용적. 그래서 이거 있고요. 피난 공간, 대피 공간 이런 것들은 연면적이 안 들어간다는 거. 네 가지 안 들어갑니다. 지하층 공간, 주차 공간, 그리고 피난 공간. 피난은 피난 안전구역과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4번 626페이지 4번.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된다.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이 면적, 건축물의 정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 이것은 용적률에 안 들어갑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안 들어가요. 만약에 이제 근데 시험에서 그림을 낼 때는 이런 것들은 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피 공간은 뭐 11층이면 낼 수가 있겠지만 피난 안전구역은 30층 그려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이제 이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렇게 이제 그리면 그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만약에 대피 공간이다 이렇게 나요. 경사지붕 아래 그림으로 알 수 있죠. 경사지붕인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용적률 산정하시오 하면 얘는 다 빼야 되죠. 얘도 빼야 되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네요. 600제곱미터. 그럼 500분의 600 곱하기 100에서 이제 용적률이 얼마인가 100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건축물의 층수 높이 626페이지.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 줄을 안 가도 되겠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반자 높이하고 층고 보겠습니다. 층고 4번.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부분에 이제 마감한 거 있어요. 장판이라든가 모노리움 이런 거 걷어내고 시멘트 이제 마감 처리한 부분 윗부분부터 어디까지? 여기 이제 그 형광등 걸려 있는 부분까지 보면 반자라고 반자. 거기가 반자 높이. 그리고 걷어내면 천정 높이고 위층 뚫고 올라가서 저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여기까지가 층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층의 바닥 윗면부터 어디까지요?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가 층고. 그리고 방의 바닥 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가 이제 반자 높이. 다음 페이지.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노,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 외우는 것은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옥상 부분에 건축물이 이렇게 뚝 일자로 된 게 아니고 맨 위층이 좀 그 바닥 면적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죠. 그 작았을 때 걔를 하나의 층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산정하는 겁니다. 옥상 부분에 조그만 그런 그 구조물이 있을 때 그것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얼마요? 8분의 1. 8분의 1 이하이면 하나의 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층은 시험에서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잠겨 있는 부분이 전체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 그러고요.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할 때 안 들어가고 층수 산정할 때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우리가 이제 층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은 몇 개 층인가요? 4개층인가 5개층인가? 개수로 하거든요. 몇 개다. 이 건축물의 층수가 몇 개다. 이렇게 개수를 말하기 때문에 높다, 낮다가 아니고 많다, 적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이제 많다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인데 여기가요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국회의사당을 여기가 지하 1층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물론 빛도 좀 안 들어오고 해서요 기자실을 뒀는데 기자들이 왜 우리를 지하에 이렇게 몰아놓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 안 하느냐 해가지고 좀 항의를 해서 국회에 그때 국회 사무처 직원 중에 우리 건축부를 공부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제 1층, 2층, 이렇게 7층 표기를 바꿔놨어요. 맞죠 이게? 여기 잔디밭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2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건축부상 분명히 1층입니다. 근데 전에 이제 이걸 지으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권에서 국회 권위를 존중한다 해서 1층 이렇게 했던 거지. 쓸데없이 표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표기가 6층이었는데 7층이 맞죠. 그래서 여기는 지하층 아니잖아요. 지하에 이제 층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층수에 안 들어가지만 얘는 말로만 지하 1층 했지 건축법상 분명히 1층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국회의사당이 몇 층이 됐어요? 7층. 아니잖아요. 얘를 봐야 해요. 옥상 부분에 뭐가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이것이 아무리 봐도 제가 좀 과장해서 그렇지만 건축 면적에 얼마는 더 넘을 것 같아요? 8분의 1. 그럼 하나 층으로 봐야 돼요. 그럼 몇 층이에요? 8층 그럼 또 안 되죠? 얘는 층의 구분이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또 봐야 돼요. 안에 용도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걸 바닥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또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그래서 이것이 8분의 1 이하가 될 때는 이제 하나의 층으로 안 보지만 3m마다 또 하나의 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앉아봐서. 자, 층수 불산정, 승강기타, 장식탑 같은 옥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8분의 1 초과할 때는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고 불분명할 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수입니다. 다시 그러면은 복습을 앞에서부터 건축법 양이 많으니까 같이 복습 한번 쭉 하고 주택법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년에 병원을 한 30번 정도 하는데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제 남의 병문안 가는 것이 한 29번이고 아파서 가는 거는 한 번이나 한 번이 채 안 되는데 어제 좀 갔다 왔습니다. 잠을 잘못 잤더니 담 결렸는지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건 제가 어지간하면 참고 병원에 안 가는데 강의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약 먹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아프네요. 어깨가. 그 목소리가 좀 힘이 없고 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또 오늘따라 제가 수십 년 강의하면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학생이 또 결석을 해서 기운도 처져 있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제일 좋아하는 학생 왔어요. 그래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고 안 오시고 집에서 인강 듣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근데 집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듣는 분들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데 나오셔가지고 좀 저를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게 좀 해주십시오. 수업 나오셔야지 합격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집에 계시면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불가피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이제 불가피할 텐데 몸이 좀 찌뿌둥하다. 뭐 저는 지금 막 죽겠어요.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와서 강의하는데 저야 뭐 또 직업이니까 그렇겠거니 아니고 여러분들 또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좀 몸이 나아요. 또 이제 그래서 모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주 불가항력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법이 용서될 때가 있죠. 천재지변. 천재지변 아니고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용서될 때가 한 번 있는데 합격에 지장이 없을 때. 지장이 없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장이 발생해요 이제. 476페이지 복사 한번 쭉 보겠습니다.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때 있고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고요.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것. 또는 벽.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있는 사무실도 건축물이라는 거. 작년에 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네요. 지하에 있는 뭐 사무실은 건축물이 아니다. 그랬는데 틀린 말로 나왔죠. 지하층은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그 층 높이 조금 전에 봤죠. 이제 층 높이는 그 층의 바닥 고유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고유체 윗면까지를 층고 그랬습니다. 층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렇지. 지하층. 거실은 우리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주요 구조부는 지붕이 있어야 되니까 지붕틀, 그리고 벽, 내력벽, 기둥. 그리고 2계층 이상일 때는 이제 바닥과 보, 주 계단 하는 것이 주요 구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변경할 뭡니까? 이것이 이제 대수선과 관련되는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을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기둥이나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렇고요. 경계벽이나 방화벽 같은 것들 주 계단하는 것은 그냥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인 것이 원칙. 그런데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4m를 요구하지 않고 2m, 3m 하는 좀 더 좁은 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법적 근거는 뭐 따지지 않고요. 합법적인 도로면 다 도로다 그랬습니다. 지정도로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해서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물의 크기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도로가 6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접도 의무가 없는데 대지는 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2m 이상.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도로가 제 가장 관련되는 것이 이제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4m, 6m, 2m 하는 것에 폭을 확보하지 못한 도로에 붙어 있는 대지는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아니고 대지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달도로의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거리의 선, 그리고 반대편 방향이 물러서서 없을 때는 도로 경계선 끝에서부터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수평거리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지표면 아래서는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상 부분에서 4.5m 이하에서는 창문 등을 여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후퇴한 미달도로 모퉁이 도로에서의 후퇴한 부분만큼의 면적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고, 건축선이 하나 이제 후퇴되는 것이 도로와 현재 도로와 대지에 맞닿는 선이 아니고 후퇴하는 것이 이제 모퉁이 도로가 있었고요. 또 허가권자가 4m 이하에서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이 층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이 중에서도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30개 층마다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둬야 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가운데 층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마다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둬야 됩니다. 그럼 건축물에는 이제 피난 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피난층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곳으로부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되고요. 건축물이 불에 잘 견디는 내화 구조 등일 때는 50m마다 설치하면 됩니다. 무인화 공장, 자동화 소화 설비가 갖춰진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75m, 그리고 무인화 공장의 경우에는 100m 이내면 됩니다. 481페이지, 이제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축물인데요.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하는 게 있고요. 선로부지에 있는 각종 건축물, 보행시설이라든가 플랫폼 같은 건축물들이 있고, 481페이지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리고 수문 조작실 하는 것들은 건축법이 아예 적용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공작물 2, 4, 6, 8 하는 게 있죠. 옹벽이나 담장은 2, 광고탑은 4, 각종 철탑 등은 6, 그리고 고가수주와 주차장은 8m인데 조심할 게 이제 기계식 설비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신고라는 거 있습니다. 건축행위는 일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밋밋하게 보실 게 아니고 개축, 재축부터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재축은 재해로 멸실되었을 때 종전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층수나 높이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축은 자기가 철거하는 건데요. 이 둘 다 공통점, 다른 점은 그거고, 공통점은 종전 범위 이내에서 새로 지어야 개축이나 재축이 되고, 철거나 멸실되고 종전보다 커지면은 개축이나 재축이 아니고 신축이라는 거, 신축. 그리고 그냥 둔 채로 키우는 것은 이제 증축이고요. 이전은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것이 이전,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수선행이 좀 전에 본 겁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증설해지나 수선 변경하는 것. 방화벽, 주계단, 그리고 경계벽은 증설해지하거나 30이라든가 3개 상관없이 수선 변경하는 모든 행위. 경관지구에서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그랬습니다. 이런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로 이제 수선하는 거, 경계벽은 빠지지만 그건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수선하는 행위는 신고만 해도 됩니다. 신고.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구역, 읍동지역입니다. 읍동지역. 그리고 495페이지 건축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요,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허가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가 대상 건축물에서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사전 결정 신청 제도.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2년 이내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 통지했던 것은 효력이 이제 상실됩니다. 허가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10층 이상 496페이지 10층 이상 21층 이상 그리고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10층 또는 21층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변경할 때는 증축할 때는 허가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뀌고 다만 공장이나 창고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여전히 허가권을 가지지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도지사 사전 승인은 이처럼 10층, 21층, 10만 제곱미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을 해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3층 이상인 것 이것은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숙박시설, 유락시설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 군수가요. 신고만 해도 되는 건축물인데 높이를 3m 이하로 증축할 때 그리고 85년, 100년, 200년이 있습니다. 200년은 3층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200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도 신고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85년은 이제 연면적 바닥 면적이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계 재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100년과 200년은 연면적이 아예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이제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모의고사는 한번 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연면적 관리적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고 3층 연면적 19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 결정 신청 대상 아니죠? 복합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 실제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그럼 두 문제가 되니까 때문에. 499페이지에 이제 건축 허가 499는 내 거. 건축 허가 실효 501페이지. 건축 허가의 이제 취소와 실효. 허가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한 자는 1년 이내 건축에 착공해야 됩니다.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신고 효력도 상실됩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에 뭐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올해 정도에는 경매 공매로 착공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6개월 이내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507페이지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 그리고 이제 사용권만 가지고 있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권. 주택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대지 사용권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허가 제한 다음 페이지 건축 허가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광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건축 허가를 2년 동안 제한하도록 지정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1년에 한해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은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특광도지사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요. 주무장관,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주무장관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차에서 다른 것은 특광도지사가 제한했을 때는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국장이 해제를 명하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가설건축물은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고 층수도 3층 이하. 그러니까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층 이하면 돼요. 3층 이하 3년 이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럼 너무 비경제적이면 안 돼요. 건축행위가. 철근 콘크리트이거나 또는 간선시설, 가스라든가 전기 등의 공급을 위한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하면 안 되고 분양 목적이어도 안 됩니다. 여기에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가설건축물.
근데 가설 건축물도 재해복구나 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되는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하는 것과 공사를 위한 부대시설은 존치기간 이런 말 나오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 농지법에서도 농지 전용 일시 사용 허가가 있는데 그 농지 전용 기간이 공사 일단 특정한 공사 목적의 농지 전용 일시 사용일 때는 그때는 이제 공사 기간 동안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승인 523페이지.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이거 하시면 돼요. 누가 너무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누가 건축주가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언제요? 공사 완료 후에 원칙입니다. 근데 완료 전에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아실 것이고 다음 순환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완료하고 사용 승인 받는다는 건 임시 사용 승인 예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528페이지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다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10년 경과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정기 점검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법이 정한 일정한 건축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규모가 좀 크고요. 그래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이나 종합의료시설이나 종교시설 같은 것들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백화점 같은 거 제일 쉽네요. 판매시설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백화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물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시험에서 그냥 맞는 말 나올 겁니다. 건축물 철거할 때도 철거 3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멸실한 건축물은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532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한번 복습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요. 29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영업시설군이 있죠. 영업. 위로는 자산전문이 있고 아래는 교생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교생주동은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동물식물 관련 시설군입니다. 영업시설에는 숙박시설부터 해서 물건 판다 있고요. 숙박시설 하게 되면 뭐가 있죠? 운동시설도 연결됐었죠. 숙박 위에 위락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이 있고요. 산업 관련 시설에는 공자, 장묘문화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생주동, 교회는 숙박 바로 밑에 있는 숙박료, 의료시설부터 노교수야 하는 게 있고 생은 근린생활, 주거는 주거 업무인데 업무를 주거 교정 업무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하면 되고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내부에서 운수시설을 창고실로 한다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만 하면 됩니다. 10분 쉬었다 좀 복습 좀 더 하겠습니다.